제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어제 MKYU 염승환 이사님 학장님이랑 항상 월요일 되면 12시에 라이브 방송하는 거 그거 듣다가 들어왔는데 여전히 또 기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기후 이꼬르 우리 삶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배제시키고는 살 수 없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서도 다 이제는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아니지. 이게 삶의 한 형태니까, 그런 관점에서 오늘도, 일주일 동안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중국서 날아오는 초미세먼지 일본 나가사키 어린이 천식 악화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자, 이 기사는 제가 왜 가져왔느냐 하면은,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다. 이웃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도 가져야 되고, 또 그게 곧 우리나라에 많은 영향을 준다. 저희 둘째가 중3 이제 졸업반인데 그 졸업 선물로 아빠가 아이패드를 사준다고 구입을 했는데 한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에 도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 때문일까요? 그 물건이 만들어지려면 그 원자재, 그리고 생산지, 그리고 공급망, 그리고 물류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잖아요. 거기에서 종사하는 인력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원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예전 같았으면 뭐 물건 시키면 일주일 안에 보통 뭐 해외 직구를 해도 길면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막 한 달 넘는 시간이 걸리는 거를 이제는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늦어지겠지?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 안에 내막은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작은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번에 호주와 미국이 무슨 협약하면서 중국이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전면 거부하고 그 원자재 대란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석탄 원자재 대란이 아니라 그거 원자재 대란일 수도 있죠. 석탄이니까 공장이 가동하지 못했잖아요. 화석 연료로 그 석탄 연료로 그 전기를 공급하는 공장이 가동하지 못하니까 이게 미국에 영향이 갔죠. 애플이나 나이키 이런 데서 그 제때제때 물품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은 그냥 그런 이야기를 제가 끄집어내기 위해서 가지고 온 기사고요. 그리고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미강탄, 최악의 토네이도, 결국 원인은 인간의 탄소 배출. 여기 보면 이 부분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인간의 탄소 배출과 기후변화, 극한의 이상기후 간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 2015년 출범한 세계 기상기업 이니셔티브 연구진은 지난 8월 올여름 서유럽에 심각한 홍수를 초래한 폭우가 기후변화에 의해 촉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게 뭐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게 저는 더 좀 무서운 상황인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50여 개의 기후변화 시뮬레이션 모델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기후변화에 따라 지구 평균 온도가 올라가면서 폭우의 발생 가능성과 강도가 더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데이터죠. 그죠? 그래서 특히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상승할 경우 이번 폭우보다 더 강력한 폭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지금의 1.2에서 1.4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이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우리 일반인 비과학자들에게 경각을 시키는 거죠. 예, 각성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5개월 걸친 역대 최대 규모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 온실가스 배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 온도는 2000년 대비 4도 증가해 폭우, 산불 등 각종 이상기후 현상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제학술지 어스 시스템 다이내믹스는 9일자에 발표했다. 2092년 승리호, 그 2092년을 모델로 한 승리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미래의 우리 지구의 모습을 그려놓잖아요. 지구에서 사는 인간은 사람들은 다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상위 5%였나? 그 길을 올라갈 수 있는 그 지금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가 또 마크 주크버그도 마찬가지 우주 산업에 되게 지금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정말 화성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어느 지점까지 올라가서 그들의 조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뭐 결국은 화성에 우리가 지금 입기가 생기면 물이 흐른다는 증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겠는가? 그러면 한쪽 부분에 뭔가 폭발을 시켜서 물의 기류를 만들어서 입기를 계속 확장시키며 물과 입기가 있으면 산소가 생기고 이러면서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죠. 나중에 몇 억 년이 지나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구도 340억 년 전이었나 제가 그때 그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빅뱅 시대에 그 빅뱅이 일어나고 45억 년 전에 지구가 탄생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의 유기체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의 몸이 다 유기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지금 과학자들은 이런 미래를 또 생각하고 이런 데이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생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겠어요? 공기청정기를 돌리면 없어질까요? 공기청정기를 돌리려면 공기청정기는 해당이 안 되죠. 그거는 어차피 탄소를 분해하는 게 아니라 먼지를 걸러주는 기계이니까. 그래서 공기 중 이산화탄소 포집 제거, 기후변화 막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죠. 이미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에너지 자원으로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해 서울 용산에 측정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고 448ppm이었다. 과학자들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이 되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기후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코를 한번 잠깐 막아도 어떤 느낌이에요? 몸이 엄청 반응하겠죠. 코를 막으면 내 몸에 산소가 들어갈 수 없고 그러면 심장에 산소를 공급할 수 없고 그게 4분이라 그러잖아. 심정지 그 맥시멈 시간이. 그런데 이 거대 이산화탄소 이런 농도가 짙어지면 방독면을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계에 직면했다는 얘기다예요. 그래서 2000년대 초 스위스 추리히 공대를 다니던 독일 국적의 크리스토프 게발드와 얀 부츠바흐는 이와 같은 기후 변화를 경험한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그 이산화탄소로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스위스의 빙하가 점점 녹아 없어지는 것을 목도하게 된다. 필터에 흡착된 CO2 분리 광물로 만들어 지구 온도 상승과 같은 인류가 현재 겪고 있는 기후 변화와
의 주 원인은 공장 가동 등 산업 활동에서 배출하고 공기 중에 축적되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한다? 이를 탄소 직접 포집 DAC Direct Air Capture 기술이라고 한다. 이 기술이 보편화되면 국가나 기업들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위해 노력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만약에 그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공장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바로 공장 내에서 포집해서 그 공장 내에 에너지 자원으로 쓸 수 있다. 우리가 지금 기후피디에서 레인보우 프로젝트를도 하고 있는데 우리 다친 순환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환 자체를 그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게 할 수 있으려면 이런 기술이 발달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게 바로바로 사용할 수, 그러니까 에너지 자원으로도 쓰고 그리고 밖으로 배출도 안 되고 이래서 이런 연구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소똥 태워 쇠 만든다. 저탄소 제철소. 앞으로는 우리가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도 마일리지 적립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탄소 인증 마일리지. 그래서 탄소 발자국 줄이는 뭐 이런 마일리지가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향후에는. 그래서 지금 기업들이 이 저탄소 인정 그리고 탄소 중립 이거에 대해서 아마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이렇게 다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기업은 내 자본만 가지고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리백 거기에서도 봤지만 이제 국가 간에서 저 기업은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하면 아마 그 소멸될 거예요. 기업 자체가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평가 도구들이 생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다 통과가 된 기업만 살아남겠죠. 우리 ESG 경영 막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연구 개발해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겨우겨우 그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비라든지 그리고 이 시스템을 바꾸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나라에서 대대적으로 이거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될 거잖아요. 뭐 여기 지금 주식 투자하고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망이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싶지 내 돈이 들어가는데 지금 마이너스이고 또 앞으로 미래가 보이지 않는 기업에 투자도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마음 먹고 투자하면 20조 모으는 거는 쉬운 일이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투자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존리 대표가 항상 하는 말이 이제 그분은 미국에서 이런 생활을 오래 하셔놓으니까 그 나라의 기업이 살려면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 좋은 기업 선택해서 그 기업이 살 수 있게 대신에 기다려줘야 되는 시간이 있죠. 투자자들은. 그죠? 근데 그런 게 우리가 문화가 안 만들어져 있는 거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런 데 대한 경제 교육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기업을 발굴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지식이 짧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뭐냐면은 우분 고체 연료 1톤은 유연탄 0.5톤에 해당하는 열량을 내고 축산 폐기물 4톤을 재활용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1.5톤 줄일 수 있다. 현대제철은 2012년 우분을 제철소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 개발을 시작해 2014년 특허를 출원했다. 농식품부는 우분의 고체 연료화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일을 맡는다. 농협 중앙회는 무분 고체 연료를 생산 공급한다. 이게 다 지금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현대제철, 그 다음에 농식품부, 농협중앙회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이게 그 작은 기업에서는 하기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바이오 에너지 제조 과정 되어 있잖아요. 바이오 디젤 이런 말을 조금 익숙하게 알아두세요. 바이오 디젤이 뭔지, 바이오 에탄올이 뭔지, 바이오 가스가 뭔지. 오늘 아침에 염성환 이사가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서 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는 나중에 제가 다른 기사를 통해서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바이오가 들어간다는 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친환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이게 바이오라는 말로 바꾼 것 같아요. 지금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는 바이오 하면 이거 생체 뭔가 이렇게 의료 이런 쪽으로 생각하잖아. 왜냐하면 백신 뭐 치료제 이런 거 익숙해져 있으니까 바이오 산업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게 바이오 에너지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제조 과정 이 말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들을 새로운 용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익숙하게 알아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오 에너지 제조 과정은 결국은 이런 그 식물성, 동물성 원료를 가지고 아니면 유기성 폐기물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추출, 당화, 현기 발효를 해서 뭐 디젤, 기름을 만들고 당도 만들고 이걸 발효를 하면 알코올로 돼서 바이오 에탄올 그리고 메탄가스를 통해서 원료를 쓸 수 있다. 바이오 가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런 거는 또 잘 모르는 분야니까 좀 상식적으로도 알고 계시고 뭐 기업을 이렇게 분석하거나 알아볼 때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2030 탄소 중립, 이산화탄소 40% 감축을 위한 시나리오 속에 아마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아마 기업이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아마가 아니고 그렇겠죠. 자, 다음은 지구온난화 역풍 남극 빙하 5년대 산산조각 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이 빙하가 녹아 없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한 그 기준은 뭐냐 하면은 사탕을 입에 넣었을 때 정말 살살 녹여 먹었을 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탕이 어느 순간 이렇게 먹다가 보면 우지직 깨먹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빙하도 살살 여기 보세요. 스웨이트 동쪽 빙붕 위성 사진 이렇게 2015년도에 이렇게 살살 놓다가 2021년 3월 31일에 균열이 발견된 지역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끝까지 살살 녹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순간 와장창 깨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욕탕에 그 어떤 과학자의 이론이죠. 목욕탕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 물이 넘치잖아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면 물이 넘치잖아요. 그 빙하가 물속에 들어가는 무게만큼 해수면이 상승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살살 녹는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는 과학자들도 예측하기가 힘들다. 내가 주체적으로 사탕을 먹는 나조차도 나는 몇 번을 살살 녹여서 몇 초 뒤에 깨워 먹을 것이다. 예측하나요? 예측 안 하잖아요. 그냥 먹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나의 성질에 못 이겨서 와자작 깨워 먹잖아요. 지구의 성격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만하라 했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 성질 나서 와장창 깨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없어지는 국가가 많이 생긴다. 저는 종교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무슨 어떤 강의를 들을 때 그냥 들었는데 그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따서 먹었던 그 동산이 없어졌대요. 그게 해수면이 상승해서 없어졌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많은 지역들이 이렇게 빙하가 균열이 되고 와장창 깨지면 바다 저 수면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엄마 화장품 속 프탈레이트, 태아 아토피 위험 높인다. 우리 프탈레이트 환경 호르몬 많이 공부할 때 들어보셨죠? 뭐 플라스틱 우리 배달 음식 플라스틱 용기들 그리고 그냥 플라스틱이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하루에 계속 플라스틱을 만지고 섭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엄마 화장품 속 프탈레이트 태아 아토피 위험 높인다라고 이 연구가 또 나왔어요. 엄마들이 화장을 하잖아요. 보통 요즘에는 아이들이 저는 그래서 10대 아이들이 화장을 하는 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아이들이 지금 저 라떼는 저 때만 해도 대학 20살이 돼야지만 화장을 한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아이들은 유아 아이들도 그 놀잇감 화장품이 있어요. 근데 걔들이 그냥 그걸 놀잇감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겠어요? 그리고 초등학생 막 유튜브에 보면 얘들 메이크업 어떻게 하는지 그냥 초등학생 6학년인지 20살인지 모를 정도로 화장 기술이 뛰어나고 중학생, 고등학생 이 친구들도 그냥 당연한 거더라고요. 그 화장하는 게. 근데 이 피부가 지금 확 열려있는 시기잖아. 이 시기에 아이들이. 근데 그 화장품의 성분들을 다 아이들이 알고 특히나 아이들이 사는 화장품 되게 싼 연료로 만든단 말이에요. 원료로. 그러면 이게 고스란히 내 피부에 다 흡착되고 내 세포들에게 그게 다 갈 거잖아요. 그게 결국은 아이를 출산했을 때 아이는 태아는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모든 에너지 자원을 받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다 흡수하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 통계치를 가지고 아토피 피부 위험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뭐 1, 2년 가지고 연구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프탈레이트와 아토피 피부 위험의 관련성을 연구한 논문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우리가 뭐 환경 호르몬 하면 그 환경 호르몬 염색체가 여성 호르몬과 닮아서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에 남자 아이들이 좀 남성화가 안 되고 여성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화장도 하고 오히려 미적인 어떤 이런 외모에 되게 관심 가지고 되게 예쁘게 생겼고 이게 그 오랫동안 누적된 그 환경 호르몬 엄마로부터 받은 환경 호르몬 그리고 태어나서 젖병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불 이런 거 아이가 만지는 장난감 다 프탈레이트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환경 호르몬의 영향으로 이 염색체의 기반이 바뀌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매연 이런 거 또 자동차가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이게 한 100년 뒤쯤 그 지구가 살아남아 있으면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 또한 다 이게 전 세계적인 임상 실험 중이다라는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은 모르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 지금 삶으로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어떤 걸 알고
지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다 배달 음식 다 엄마들 그 제 아는 지인이 아이가 이제 6살 될 건데 할머니 집에 놀러 와가지고 저기 중국집 가서 오늘 우리 짜장면 먹자 이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그거 핸드폰으로 배달하면 되는데 그럼 집에 갖다 주는데 왜 가게 가서 먹냐고 얘가 오히려 더 의아해 하듯이 할머니에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가까우니까 그냥 우리 걸어가서 먹자 이러니까 엄마는 배달시키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는 그냥 아이들이 그냥 당연한 일상이다. 저희 둘째가 5살, 6살, 7살 때 소꿉놀이를 하는데 자 계산할게요 이러더니 얘가 그 뭐지 맥심 그거 커피 박스를 가지고 그 캐셔 그 자파 그 계산하는 그거를 만들어 놨더니 아 계산해 줄게요 하더니 이렇게 카드를 찍 긁는 거예요. 그, 그게 10년 전의 모습이네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쭉 뜯지 않겠죠. 핸드폰을 갖다 주겠죠. 그죠? 그래서 지폐를 아이들이 모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경제교육 시킨다고 그 놀잇감 동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지폐 그 종이 지갑 만들기 시장 보러 가면 당연히 지폐를 챙기고 이런 놀이를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지금 지폐를 모르지 않을까? 어제 저희 남편이 여담으로 그 샌드위치 먹으러 갈래? 그러면 이렇게 포장마차 같은 데서 샌드위치가 팔잖아. 그러면 카드 결제하기가 힘드니까. 아니 요즘에는 다 계좌번호가 적혀 있어. 붕어빵 할머니 집에도 그 계좌번호가 다 적혀 있대요. 그래서 카드 결제는 안 돼도 입금은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근데 자기 지갑에 17,000원인가 들어있었는데 5개월 전에 들어있었대요. 그 돈이. 근데 한 번도 그 현금을 써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는 이 화폐가 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븐일레븐 채식 전문 브랜드 그레인 그레잇 출범. 이건 제가 세븐일레븐을 홍보하려고 가져온 기사가 아니라 이 마케팅을 어떻게 하는지 보시라고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보세요. 채식 전문 브랜드 했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건강에 좋은 브랜드, 막 이런 건강을 되게 웰빙, 뭐, 이런 말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 그 채식하는 사람들을 비건이라고 하는 말을 익숙한 것도 우리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 큰 신우가 딸이 그 이화여대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는데 같이 먹어봤대요. 먹는데 비건인지 아닌지 체크하는 그게 있었대요. 그 식단에. 그래서 비건 친구들은 저쪽 코스에 가서 먹고 뭐 이런 게 있대요. 미리 체크하는. 그래서 비건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3년 전이네. 그때 솔직히 저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비건이라는 말이 그냥 채식주의 우리 보통 윤식당 외국에서 그 많이 촬영했잖아요. 그때 보면 그때 들었네. 그때 비건인지 아닌지 체크해서 고기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윤여정 선생님이 그 메뉴를 주문 받을 때 그 현지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체크했잖아요. 비빔밥에도 고기가 들어가는 거 비건들을 위한 또 비빔밥 이런 식으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근데 숨어 있는 비밀이 있죠. 여기에는 여기 포장재가 어떤 원료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이 원자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얘가 닫힌 고리로 순환이 되는 포장재인지 그리고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정말 비건을 추구할 수 있는 이 음식의 식재료에 이 성분들이 포함되지 않았겠는지. 비건은 적어도 내가 기후에 신경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비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생각할까?
이 용기가 어떻게 버려지는까지 생각하 나는 비건이니까 채식 전문 브랜드를 사서 먹어야지. 그거는 뭔가 언밸런스이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거죠. 내가 비건을 할 거면 내가 장바구니 들고 가서 시장 가서 이런 재료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정말 비건답게 비건을 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의점 가가지고 채식 전문 브랜드를 사서 이런 용기들은 또 어떻게 할 건데 소나 돼지가 내뿜는 탄소나 이 용기를 만드는데 내뿜는 탄소나 다를까요? 걔도 소나 돼지는 탄소만 내뿜지만 이거는 또 소각되거나 매립돼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쪽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관점으로 고민을 하면서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지구 환경에 더욱 가까워진다. 이건 너무 이 사진 캡처하고 오면서 캡처하면서 되게 소름 끼쳤는데 이 고래 몸에 뭐가 지금 이렇게 다 박혀 있어요.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이 고래 몸에 이렇게 도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합성이겠죠? 합성이라고 믿어야죠. 근데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왜냐하면 얘네들 몸속에 이미 플라스틱이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하나 여기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바이오 플라스틱에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CJ 제일제당 PHA 사업 해가지고 이거 보고서가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일단 사진 중심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는 플라스틱의 환경 문제 심화에 따라 글로벌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강화 및 친환경 소비 확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가 심화돼 있다. 해양 쓰레기 연간 900만 톤 중 플라스틱 비중 80%, 플라스틱 생산 가공 처리의 전 과정, 이산화탄소, 다이옥신 등 환경 오염 유발 물질을 발생하고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 내 플라스틱 비중이 4%라고 합니다. 그래서 50년까지 플라스틱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56기가톤으로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글로벌 플라스틱 규제 정책을 강화하고 있대요. 18년도에는 세계 89개국의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 시행하고 있고요. 커피 전문점에 일회용 컵 사용 금지를 했고요. 19년도에 일회용 봉투 쇼핑백 사용 금지를 했고요. 플라스틱 규제 대상을 21년 유럽은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그거죠. 바이오 생분해 바이오매스 원료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오늘 그 염성환 이사께서 자기는 이 바이오 플라스틱에 되게 관심 가지고 투자 종목으로 생각한다고 요즘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해양 그 플라스틱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던데 지금 우리가 전에 제가 작년에 공부할 때 생분해 플라스틱이 친환경이긴 하지만 이거가 제대로 생분해 역할을 하려면 이것만 따로 딱 가지고 가서 이것만 따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얘도 나와도 결국은 플라스틱하고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예, 소각돼 버리면 똑같잖아요. 그죠? 소각되면 탄소 배출이 생기잖아.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그거 해당이 없다라는 작년에 제가 기사에서 그거를 봤었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조금 더 그 거시적 관점에서 기업들이 보고 있으니까 아침에 그 염성환 이사님 말씀은 이게 만약에 플라스틱이 바다로 유출될 때 6개월 되면 분해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기가 해양 쓰레기와 바이오 플라스틱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나와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하실 때 좀 이거는 이거야 저거는 저거야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시고 좀 넓은 관점으로 이거를 다 우리가 해양 쓰레기만 딱 공부하고 바다 오염 이렇게만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연결고리를 잘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면 피자, 커피값, 스마트폰, 차까지 전방위로 치솟는 생활물가. 우리 가계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죠. 중소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가계 경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대기업에서 정한 그 가격에 우리는 다 따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원자재 물류비 상승, 물가 급등세, 생활비 부담 쑥, 최저임금 올라, 인건비도 압박.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에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 때문에도 힘들고 원자재가 올라감으로써 원자재 값 인상되니까 또 그리고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게 지금 설비 시스템도 지금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왜? 저탄소 인정을 받으려면. 그러면 문 닫는 게 낫지. 차라리 저기 막노동 그 사장님 입장에서 막노동 해서 그냥 하루하루 돈 버는 게 낫지. 그렇다고 그런 일자리가 뭐 엄청나게 많이 있나요? 이게 엄청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종사하는 그 종사자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가족들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지금 그 투자에 막 목숨 걸고 막 연끌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죠? 이게 당장 내년에 지금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는데 내 월급이 그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정말 어제 그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 인생 수업에 어 거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취재하는 그 기자님의 그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는 식량이 완전 부족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쇼핑백을 항상 들고 다닌대요. 왜 쇼핑백을 들고 다닐까요? 그냥 길에 어린아이의 시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방에 담아와서 자기만의 의식으로 장례를 치러주고 싶어서. 결국 어른들도 내가 내 뱃속으로 낳지만 내가 당장 먹을 것 없으면 내 자식 입에 안 들어간대. 내가 지금 그래서 진흙으로 배를 채우고 그렇게 한다. 그게 지금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먹거리를 함부로 버려서도 안 되고 정말 내가 먹을 만큼만 사서 좀 넘치면 주변에 나눠주고 내 냉장고에 막 엄청 쌓아놔가지고 나중에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 사서
그때그때 먹고 막 냉장고에 잔뜩 열면 넣어 놓으면 그 전기 에너지는 또 어떻게 할 건데? 그 뭐 몇 년 동안 먹을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냉동식품보다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저도 배달시켜 먹을 때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음식을 최소한의 양만 먹을 수 있게 우리가 OR 뭐 재사용 뭐 거절하기 이런 것들 음식에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랑 이거랑 저는 그런 거 잘하거든요. 저번에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조금 양이 많아가지고 포장을 해가지고 와서 어제 그걸 몽창 넣어가지고 비빔밥을 해서 저녁에 먹었는데 그런 것처럼 음식도 재활용할 수 있다. 재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것도 하나의 퓨전 요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 나의 어떤 밥상에 그 위협을 가할 거다. 언제까지 이거 우리가 지금처럼 인터넷 그 온라인 쇼핑으로 식자재를 사고 편하게 하고 그럴지 모르잖아요. 그게 나중에 너무너무 비싸가지고 결국 땅에서 내가 그 뭐야 먹거리를 그 생산해야 되는 다시 저 신석기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뭔가 뭐 3D 음식이 나오고 뭐 엄청 이거는 되어 있지만 돈이 있어야지 그것도 사 먹죠. 돈이 있어야지 3D 프린트를 사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2022 1년 마지막 저희 수업은 약간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에즈 운하의 굴삭기처럼 올 한 해 국내외 뉴스를 되돌아보노라면 수에즈 운하에 꽉 끼었던 에버기븐 호가 이리저리 겹친다. 지난 3월 23일 해양교육의 급소의 자초에 글로벌 물류 위기를 불렀던 컨테이너선 말이다. 22만 톤급 초대형 선박이 좁은 수로에 대각선으로 갇혀 옴짝달싹 못한 초유의 사건이었다. 수천 척의 물동량을 멈춰 세운 이 배는 세계적 관심 속에 각종 밈도 탄생시켰다. 할 일들 사이에 치여 있는 자신, 나아가야 하는데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불가항력을 빗대는 시기였다. 탈레반 점령 후 카불 공항에서 탈출을 모색하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의 심정도 그렇지 않았을까? 철조망 너머 미군들에게 아이라도 받아달라고 던질 때 다른 선택지란 없었다. 고향에서 수말리 떨어진 폴란드 국경 숲속에서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중동 난민도 다르지 않다. 난민 밀어내기를 국제사회 압박으로 활용하는 벨라루스 독재 정권의 덫에 빠져 한기와 굶주림에 떨고 있다. 만신창이 된 나라를 벗어나 미국 불법 입국을 시도하다 리오그란데 강 쪽에서 채찍든 국경 수비대에 쫓겨난 이들도 마찬가지다.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밀항하던 보트가 전복됐는데 양쪽 해경으로부터 구조되긴 커녕 돌아가라고 내침당한 이들 역시 옴짝달싹 못하는 에버기븐 신세다. 시베리아가 불타고 독일이 대홍수로 잠기는 등 이상재해 속에 어쩌면 올 한 해 지구 전체가 에버기븐이었을지도 모른다. 온실가스를 부르는 화석연료를 대한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후정상회의는 제자리 걸음을 반복했다. 남태평양 섬나라 투발루의 외무장관이 수중연설로 호소했지만 소용없었다. 팬데믹이 누그러질 조짐을 보이자 전 세계는 억눌러온 소비와 성장을 향해 앞다퉈 달려갈 뿐이다. 방역과 경제 회복이라는 두 과제 사이에서 각국 정부는
대각선으로 낀 채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덮치면서 내년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에버 기본호가 다시 움직이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뱃머리가 박힌 운하 제방에서 모래와 흙수만 이거 어떻게 제가 수학한 줄에서 를 펴냈고 예인선 수십 대가 동원됐다. 그 사이 우리 눈길을 끈 또 다른 장면이 있다. 길이 400m, 폭 60m. 골리앗 선박 앞에서 묵묵히 제방 흙을 퍼내는 굴삭기였다. 압도적인 덩치 차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하루 한 번의 산책 허용 등 또 다른 밈으로 번져나갔다. 불가항력적인 삶의 장애 앞에 할 수 있는 건 우공이산뿐이라는 걸 그렇게 자주 했다. 내년도 올해처럼 다사다난할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묵묵한 삽질 또한 계속될 것이다. 수혜적 운하의 굴삭기처럼. 이렇게 해서 오늘 마무리 기사를 제가 읽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수에즈 운하의 굴삭기처럼 어떻게 보면 미임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미임 현상이 없으면 그 에버 기본호가 일주일 만에 움직일 수 있었겠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에버 기본호를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2021년 신문기사로 만나는 기후 이야기의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또 우리가 1년 동안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또 오늘 기사를 읽으면서 본인의 생각 한마디씩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승아님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또 만나셨을까요? 배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한 게 되게 많아서 이번 주에는 무슨 신문 기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실까 항상 기대에 부풀어서 들어오는데 역시 매일매일이 한 주 한 주가 너무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알람까지 맞춰놓고 들어오려고 한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거제에 있는 정승은님은 또 어떻게? 오늘 녹화본은 봤었는데 이렇게 참여한 거는 오늘 처음이거든요. 근데 역시나 기대한 만큼 현주쌤이 일주일 동안 정말 좋은 기사들로 압축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알찬 시간이었고 내년에도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우리 현애님은 또 어떻게? 저도 지난주, 이번주 2번밖에 참여 못했는데요. 앞으로 기회되는 동안 기회 되면 계속 참여를 해서 이게 알아가도록 하겠고요. 사실 기사를 이렇게 찾아보는 게 쉽지 않은데 유용하게 다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현님은 또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네, 저도 녹화본만 듣다가 오늘 알람 맞춰놓고 들어왔어요. 여기 와서 들으면 너무 똑똑해지는 느낌이에요. 현주쌤이 너무 재밌게 설명해 주시고 이런 좋은 자료들을 모아주시는 거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너무 감사드려요. 네. 우리 윤승님은 지금 목소리 상황이 안 좋아서 얼굴만 보는 걸로 만족하고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저도 이게 일주일 신문 기사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도 엄청나죠, 이게. 그러면 이게 계속 누적되면 정말 지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너무 멀리, 너무 급하게, 너무 빠르게 생각하지 말고 수에즈 운하의 굴삭기를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미임의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임 현상을 통해서 우리 에버 기본호를 움직인 그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